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영국의 대표 언론 데일리 메일이 뒤집혔고 미국 뉴스위크가 받아섰습니다. 텍사스 학부모 수천 명이 분노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교 급식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중학교 점심이었어요. 이게 학교 밥이라고? 우리 애는 오늘도 냉동 너겟을 먹었는데 그 한 줄이 두 나라를 동시에 흔들었습니다. 영국은 2027년 급식 개혁안을 발표했고 몽골과 멕시코가 배우러 찾아왔어요. 전쟁 직후 유니세프 빵 한 조각으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급식의 기준이 됐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방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식판 위에 따뜻한 국이 올라옵니다. 잡곡밥, 카레, 알록달록한 반찬 5가지.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봤습니다. 학교 급식이라고요? 처음엔 레스토랑인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클라크입니다. BBC 교육 전문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사진을 본 건 지난 겨울 런던 BBC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아동 비만 특집 기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통계를 뒤지고 보고서를 쌓고 전문가 인터뷰 일정을 잡는 지극히 평범한 취재 루틴이었는데 그날따라 SNS 피드를 넘기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이었어요. 반짝이는 금속 식판. 그 위에 정갈하게 담긴 밥과 국. 그리고 색깔도 제각각인 반찬들. 저는 처음에 런던 어딘가의 아시안 레스토랑 홍보 게시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한국 학교 급식이래. 학교 급식. 그것도 아이들이 매일 먹는 평범한 점심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15년 경력의 교육 전문 기자로서 뭔가 잘못 읽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평생 알고 있던 학교 급식의 풍경은 전혀 달랐거든요. 여러분, 영국 학교 급식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냉동치킨 너겟, 감자튀김, 대용 피자. 이게 전부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먹었고 제 조카들도 지금 똑같이 먹고 있어요. 수십 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학교 급식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특별히 기대할 게 없는 한 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연함을 의심하게 된 건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아동 셋 중 하나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입니다. 11살 아이들의 비만율은 25%에 달해요. 4명 중 1명입니다. 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면 그 비율은 더 올라가고요. 정부는 매년 대책을 발표하고 언론은 매년 위기를 보도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매년 올라갑니다. 저는 이게 어째서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예산도 쏟아붓고 전문가도 줄줄이 나서는데 왜 아이들은 점점 더 뚱뚱해지는 걸까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답은 결국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먹는 그 한 끼, 냉동 너겟과 감자튀김이 담긴 게시판이었어요. 영국 학교 급식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자국에서도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어요. 문제는 비판만 있고 변화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냉동 완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데워 내놓는 방식이 비용도 싸고 관리도 편하거든요. 학교 입장에서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아이들의 건강보다 예산 효율이 먼저였던 셈이에요. 그날 제가 발견한 한국 급식 사진은 그 모든 당연함에 균열을 했습니다. 잡곡밥에 국, 카레, 나물무침, 생선구이, 김치.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왜 거기 있는지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그냥 배를 채우려고 아무거나 올려놓은 게 아니라 누군가 머리를 써서 구성한 식단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사진인데도 온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댓글창을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 팔로워들이 달아놓은 댓글들이 있었어요. 이게 특별한 날 음식이 아니라 매일 나오는 거라는 설명들이었습니다. 영양사가 설계한 식단이고 학교 조리사들이 아침부터 직접 손질해서 만드는 음식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동 비만 기사 방향 바꿔도 될까요? 한국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편집장의 답은 짧았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 인천행 탑승구 앞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행시간 11시간. 취재 전에 한국 급식의 역사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했어요. 검색창에 한국 학교 급식 역사를 입력했을 때 처음 나온 단어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전쟁, 그리고 유니세프.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급식 역사를 찾았는데 전쟁이 나온다는 게 출발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한국의 학교 급식은 1953년에 시작됐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라 전체가 잿더미였던 그 시절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유니세프와 미국 원조기관이 학교로 빵을 날랐습니다. 영양을 위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배급이었습니다. 그 빵 한 조각이 한국 급식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대목에서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영국이 학교 급식을 시작한 건 2차 세계대전 중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걱정됐기 때문이었거든요. 출발점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의 급식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전쟁 이후 20년간 외국 원조로 유지되던 빵 급식은 1970년대 들어 서서히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원조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1981년 한국 정부는 학교 급식법을 제정합니다. 단순한 구호급식에서 벗어나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1981년 한국이 어떤 시절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이미 학교 급식을 법으로 만들어 체계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급식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1990년대 들어 초등학교 급식이 빠르게 늘었고 1998년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어요. 무상급식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무료로 급식을 받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빵 한 조각이 70년 만에 전국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영양설계 식단이 됐습니다. 저는 그 속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빵 한 조각에서 무상급식까지 한 세대가 채 지나지 않아 이뤄낸 일이에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는 동안 저는 계속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단어가 눈에 걸렸어요. 영양사. 한국의 학교에는 전담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양사가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게 칼로리와 영양소를 계산해 식단을 짜고 조리사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조리한다는 거였어요.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 근처 학교에 취재를 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급식실 한쪽에 거대한 냉동 창고가 있었어요. 납품 트럭이 일주일치 분량을 한꺼번에 내려놓고 가면 그걸 데워서 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조리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데우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영양사가 설계하고 조리사가 만들고 아이들이 먹는 구조. 마치 작은 레스토랑이 학교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 맞는 걸까요? 저는 직접 봐야 했습니다. 사진으로는 부족했어요. 그 냄새와 온기와 분위기를 그 자리에서 느껴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서울의 한 중학교 급식실 사진이 열려 있었어요. 반짝이는 금속 시판 위에 가지런히 놓인 반찬들. 저는 그 사진을 한 번 더 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11시간 뒤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고속도로. 질서 있게 달리는 차들. 멀리 보이는 도심의 스카이라인. 런던과는 다른 종류의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70년 전에 전쟁을 겪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취재 첫날 오전, 저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급식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건 냄새였어요. 된장인지 참기름인지 뭔가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가 복도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영국 학교 급식실에서 맡던 그 냄새. 기름에 튀긴 것들이 섞인 텁텁한 냄새와는 전혀 달랐어요. 주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조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분은 커다란 솥에서 국을 젓고 있었고 다른 분은 채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냉동식품 포장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신선한 재료들이 조리대 위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런던의 그 냉동 창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같은 학교 급식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를 안내해준 분은 영양사 김혜림 선생님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학교 급식을 책임져온 분이에요. 저는 영어 통역을 통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루 급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요? 조리사 선생님들은 새벽 6시에 출근하십니다.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식판을 받을 때까지 대략 5시간 정도 걸려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새벽 6시. 학생들 점심을 위해 새벽부터 나온다는 거였어요. 김혜림 영양사는 식단표를 보여줬습니다. 하루치 메뉴가 아니라 한 달치였어요. 날짜마다 메뉴가 달랐고 각 메뉴 옆에는 칼로리와 영양소 수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성장기 청소년에게 하루 필요한 영양소를 급식 한 끼에서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계산한 수치였어요. 저는 영국 학교에서 받아본 식단표를 떠올렸습니다. 메뉴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영양 수치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용했거든요.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는데 소란이 없었어요. 서로 밀치거나 새치게 하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판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잡곡밥, 따뜻한 된장국, 카레, 나물무침, 생선구이, 김치. 저는 식판 위를 들여다보며 속으로 세어봤습니다. 밥과 국을 빼고도 반찬이 4가지. 색깔도 제각각이었어요. 초록, 노랑, 주황, 빨강. 보기만 해도 영양소가 고루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김혜림 영양사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선택된 이유가 있다고요. 성장기 학생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칼슘은 생선으로, 식이섬유는 나물로, 발효식품의 유익균은 김치로 채운다는 거였어요. 그냥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설계된 한 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설계. 영국에서 급식을 설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납품 단가에 맞춰 메뉴를 고르는 거였지 영양소를 계산해서 식단을 짜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한 가지 더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식판이었어요. 원작이는 금속 식판. SNS에서 처음 그 사진을 봤을 때부터 신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직접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위생 때문이에요. 금속 식판은 고온으로 소독이 가능하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환경도 생각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정말 멈추게 한 건 식판도 반찬 가짓수도 아니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김혜림 영양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식사가 끝난 뒤를 봐달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밥을 다 먹고 식판을 반납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식구 앞에 서 있는 조리사 선생님들을 향해 조용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모든 아이가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꽤 많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인사를 건넸어요. 연습한 것처럼 일사불란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걸 잊었습니다. 그냥 그 장면을 눈으로 담았어요. 영국에서 급식 취재를 할 때 아이들이 조리사에게 인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밥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것. 그게 학교 문화로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김혜림 영양사에게 물었습니다. 따로 가르치는 거냐고요? 특별히 교육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화예요.
선배들이 하는 걸 보고 후배들이 따라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급식이 음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감사하는 법, 배려하는 법, 나를 위해 일한 사람을 존중하는 법, 그것까지 가르치고 있었어요. 밥 한 끼가 이렇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 초안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영국 급식 개혁, 어디서 배울 것인가 였는데 그날 저녁 새로 쓴 제목은 달랐습니다. 여기엔 치킨 너겟이 없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오늘 찍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금속 식판, 방찬들,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아이들. 저는 그 마지막 사진에서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기자 생활 15년 동안 학교 관련 취재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핀란드, 독일, 여러 나라 학교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급식 조리사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자꾸 머릿속에 걸렸어요. 다음날 저는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급식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아이들이 밥을 먹는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고, 밥을 먹고, 시판을 반납하고, 인사를 건네는 그 흐름 전체를요.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을 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인사를 받는 사람, 조리사 박순례 선생님이었어요. 통역을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박순례 선생님은 처음에 손을 저었습니다. 인터뷰 같은 건 괜찮다고. 자신은 그냥 밥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득했어요. 그냥 이야기만 해달라고. 박순례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28년을 일했습니다. 올해 62살이에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재료를 손질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이 다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위해 재료 목록을 점검하고 퇴근해요. 매일 28년째. 저는 여쭤봤습니다. 아이들이 인사할 때 어떤 기분이냐고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워낙 바빠서.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꾸벅 인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가서 그 생각이 나서 한참 울었어요. 저는 받아 적던 펜을 멈췄습니다. 28년. 매일 새벽 6시 수백 명의 아이들 밥을 만드는 일. 그 긴 시간을 버티게 한 게 아이들의 그 인사였다는 거였어요. 거창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그 짧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대목을 기사에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급식의 특별한 이유가 음식의 질이나 가짓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한국 급식에서 반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데일리메일의 기사를 쓸 때도 저는 굳이 번역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반찬이라고 썼습니다. 번역하는 순간 뭔가 빠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반찬은 그냥 사이드 디쉬가 아닙니다. 밥과 국과 함께 하나의 상을 이루는 그 자체로 완결된 구성이에요. 영양사가 계산하고 조리사가 만들고 아이들이 먹는 그 전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급식실 입구 쪽에 서서 아이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식판을 반납하고 돌아서다가 배식구 쪽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리사 선생님들은 이미 다음 식판을 받느라 바빴어요. 그 인사를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냥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이 된 감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따뜻한 밥이 나오고 그 밥을 만든 사람이 거기 있고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환경. 그 환경이 오랜 시간 쌓여서 만들어진 문화였습니다. 박순례 선생님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여쭤봤습니다. 2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고요? 선생님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그래도 애들 밥 먹는 거 보면 다 잊혀져요.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기사 구성을 다시 짰습니다. 원래는 영국 급식 개혁 방향을 제안하는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틀간 서울에서 본 것들이 그 구성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음식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사람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만드는 사람, 밥을 먹는 사람, 그 사이에 오가는 인사. 한국 급식의 본질은 거기 있었습니다. 식판 위에 반찬 가지수가 아니라 그 밥상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의 관계였어요. 저는 그걸 런던 사무실 책상 앞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직접 와서 직접 봐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기사 분량 좀 늘려도 될까요?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2배요. 기사 분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을 때 편집장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숫자로 증명해요. BBC 기자라면 당연한 요구였어요. 감동적인 장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급식 시스템이 실제로 아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숫자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36.7%입니다. OECD 평균은 57.5%예요. 무려 2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OECD 국가들에서는 성인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데 한국은 10명 중 4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선진국 그룹 안에서 이 정도 차이면 그냥 문화 차이라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 성인 비만율은 약 28%, 과체중까지 합치면 64%에 달합니다. 한국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예요. 제가 취재를 시작했을 때 들고 있던 그 아동 비만 통계, 영국 11살 아이 몇 중 하나가 비만이라는 그 숫자와 나란히 놓고 보면 격차는 더 선명해집니다.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성인 비만율이 38%를 넘어요. 셋 중 하나가 비만인 나라입니다. 이전 30년에는 그 비율이 46%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나와 있어요. 성인 둘 중 하나가 비만인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이 그냥 건강 통계로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매일 학교에서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평생 갑니다. 학교 급식이 아이들의 입맛을 만들고 그 입맛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냉동 너겟에 길들여진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가공식품에 손이 가고 매일 균형 잡힌 한 끼에 익숙한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그 기준을 찾게 됩니다. 물론 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급식 하나만은 아닙니다. 운동 습관, 소득 수준, 식품 환경, 문화적 차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저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이 이 숫자를 만들어낸 데는 40년 넘게 영양사가 설계하고 조리사가 직접 만든 급식을 모든 아이에게 매일 제공해온 시스템이 분명히 기여했다는 거예요. 우연으로 설명하기엔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김혜림 영양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몇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급식의 영양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를요. 영양사 선생님은 꼼꼼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은 교육부가 정한 학교 급식 영양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고요. 학생의 연령대에 따라 하루 필요 에너지의 3분의 1을 급식 한 끼에서 충족하도록 설계한다는 거였어요.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까지 항목별로 기준치가 있고 영양사는 그 기준을 맞추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해야 합니다.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작업이에요. 저는 영국 학교에 영양 기준이 있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기준은 있는데 냉동 너겟이 나오는 현실. 저는 그 간극을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겁니다. 그러다 한 가지 데이터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제학교 급식연맹, 영어로는 School Meals Coalition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학교 급식 시스템을 연구하고 비교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 기관이 2025년 9월
한국 학교 급식을 공식 사례 연구로 등재했어요. 서울대, 가톨릭대 교수들이 참여한 연구 컨소시엄이 작성한 보고서가 공식 워킹페이퍼로 채택된 겁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제공을 넘어 건강, 농업, 교육을 아우르는 복합 정책 모델이라는 거였어요. 세계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식 인정한 셈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출력해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편집장이 숫자로 증명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마무리하려던 그 순간 뜻밖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영국 독자들만 봐야 할까요? 대서양 건너편에도 이걸 봐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기사 말미에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 시스템과의 비교였어요. 그리고 그 한 문단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파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사가 데일리 메일에 실린 건 제가 런던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목은 그대로였어요. 여기엔 치킨 너겟이 없다. 영양사의 승인을 받은 완벽한 6코스, 한국 학교 급식, 그리고 식사 후 조리사에게 건네는 공손한 인사까지. 편집장이 제목을 조금 다듬었지만 핵심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올라가고 처음 1시간은 조용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다음 취재 일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쯤 지났을 때 편집장이 사무실을 가로질러 걸어왔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란 건지 당황한 건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어요. 엠마, 지금 댓글이 몇 개인지 알아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도 멈췄어요. 영국 독자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부럽다, 대단하다는 감탄보다 자조 섞인 분노가 더 많았어요. 우리 애는 오늘도 눅눅한 피자를 먹고 왔다. 저게 학교밥이면 우리 급식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 수십 년째 바뀌지 않는 이 나라 급식 행정이 부끄럽다. 댓글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습니다. 감탄이 아니라 각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공유 링크가 영국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유럽 몇 나라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었는데 저녁 무렵부터 미국바 접속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텍사스에 사는 세라 미첼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자 지역 교육 커뮤니티에서 꽤 영향력 있는 블로거였어요. 세라는 제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짧은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애는 오늘 점심으로 냉동 너겟이랑 케찹을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링크 하나, 문장 하나. 그런데 그게 불씨가 됐어요. 세라의 게시물은 몇 시간 만에 수천 번 공유됐습니다. 텍사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반응이 미국 전역으로 번졌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과 너무 다른데 이게 같은 나이에 먹는 학교 급식이라고.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죄책감이 든다고. 한국 아이들은 저걸 먹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걸 먹어야 하냐고.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으로 커진 건 그 다음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한국은 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요. 무상급식,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무료로 받는다는 사실이 퍼지자 미국 학부모들의 반응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급식비를 내는데 저 수준의 음식도 못 받는다고.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냉동식품을 먹어야 하냐고. 한국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뉴스위크가 이 흐름을 받았었습니다. 세라 미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 급식, 사진이 미국 학부모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집중 조명했어요. 기사는 하루 만에 뉴스위크 역대 교육 섹션 기사 중 손꼽히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위크 기사를 읽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찍어온 사진 한 장이 텍사스, 학부모의 손을 거쳐 미국 전역에 공교육 급식 논쟁에 불을 붙였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영국에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2027년부터 학교 급식 개혁안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생선 튀김, 감자 튀김, 치킨 너겟 같은 대표적인 튀김 메뉴를 대폭 제한하고 디저트의 절반 이상은 과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기존 급식 메뉴를 통째로 바꾸는 수준의 개혁이었어요.
물론 제 기사 하나가 영국 정부 정책을 바꿨다고 말하면 그건 과장이겠죠. 아동 비만 대책을 둘러싼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한국 급식이 그 논의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치킨 너겟 대신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한국이 하나의 답이 됐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세라 미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뉴스위크 기사를 봤다고. 덕분에 기사가 더 멀리 퍼진 것 같다고요. 세라의 답장은 짧았어요. 저는 그냥 사실을 공유했을 뿐이에요. 화가 났거든요.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다. 그 감정이 솔직했습니다. 부럽다는 감정과 화가 난다는 감정은 달라요. 부러움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분노는 뭔가를 바꾸려는 힘이 되거든요. 미국 학부모들이 한국 급식 사진 앞에서 느낀 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바꿔야 한다는 분노였어요. 사진 한 장이 그 분노에 불을 댕긴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은 대서양을 건너 두 나라를 동시에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편집장이 이미 와 있었어요. 커피를 건네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엠마, 후속 취재 언제 갈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티켓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주를 되짚었습니다. 기사 하나가 영국을 흔들고 미국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이 궁금했습니다. 영국과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았거든요. 한국 급식을 향한 시선이 부러움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바뀌고 있다면 그 현장이 어디에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한 연수 프로그램 현장을 찾았습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해외 급식 관계자 초청 견학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날 참석자들의 면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몽골 교육부 급식 담당 공무원, 일본 학교 영양사협회 관계자, 키르기스스탄 교육부에서 온 2명의 연구원.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였어요. 한국 급식을 배우러 온 겁니다. 몽골에서 온 담당자에게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몽골 학교 급식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영양사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잖아요. 전쟁 이후에 빵 한 조각부터 시작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한국한테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의 출발점을 알기 때문에 한국에게 배우러 왔다는 거였어요. 완성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라온 나라이기 때문에 참고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핀란드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어야 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영양사협회 관계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도 학교 급식 시스템이 탄탄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일본도 한국을 견학하러 온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의외였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일본도 급식 시스템이 훌륭한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 배울 게 있냐고요? 그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위생 시스템이요. 한국의 HACCP 기반 급식 위생 관리는 우리보다 앞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배우고 싶었고요. 저는 그날 오후 또 다른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급식 외식 산업 전시회였어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자동 튀김기, 대형 식기세척기, 자외선 소독기, 스마트 배식 시스템까지 한국 급식 산업이 이렇게 고도화돼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전시장 한쪽에서 외국 바이어들과 상담 중인 업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조리 시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기술을 보유한 튀김기 업체였어요.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협력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 기업 공개까지 검토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또 다른 부스에서는 특허받은 자외선 소독 기술을 선보이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유럽과 동남아 바이어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국 급식 시스템에 관심을 가진 나라들이 음식만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술과 장비까지 들여가고 싶어 한다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좋은 급식을 만들려면 좋은 음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위생적으로 대량 조리할 수 있는 설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 효율적으로 배식할 수 있는 구조가 함께 있어야 해요. 한국은 그 전체를 갖추고 있었고, 세계는 그 전체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K급식은 이미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에도 닿아 있었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 한국 자동차 기업의 공장이 들어선 그 도시에서 지난해 K급식데이가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였어요. 멕시코 현지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한국식 급식을 직접 체험하게 한 거였습니다. 닭국밥, 국, 반찬으로 구성된 한 상이 멕시코 공장 식당에 차려졌어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63% 이상 늘었다고 해요. 김치와 고추장 같은 식재료뿐만 아니라 급식 시스템 자체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더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미국, 중국, 멕시코 등 7개국에서 80여 개 해외 급식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직원들을 위한 구내 식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현지 직원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식 메뉴가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한국식 식단 운영 방식이 현재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밥 한 끼가 수출 산업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노트에 적으면서 1953년 유니세프 빵 한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자국의 급식 시스템을 들고 7개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게 단순한 성장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뭐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가봐야 했습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오래된 초등학교였어요. 노량진 초등학교는 오래된 학교였습니다. 외벽은 새로 칠했지만 건물 뼈대에서 세월이 느껴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안내해 준 곳은 교무실도 급식실도 아니었습니다. 복도 한쪽 끝, 작은 액자들이 줄지어 걸린 벽이었어요.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1953년이었어요. 교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아이들이 무언가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빵이었어요. 작고 단단해 보이는 빵 한 조각. 아이들의 얼굴은 해맑았습니다. 그 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면서도 아이는 그냥 아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유니세프가 날라다 준 빵을 받아들던 그 교실에서 70년이 흐른 지금 그 아이들의 손자 세대가 영양사가 설계한 식단을 금속 식판에 담아 먹고 있습니다. 같은 땅 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한 세기가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교장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학교가 개교한 게 1952년이라고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포성이 들리는 와중에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밥을 먹여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급식의 역사는 단순히 밥의 질이 좋아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쟁 중에도 아이들 밥을 챙겨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 원조가 끊기자 법을 만들어서라도 시스템을 세우려 했던 사람들, 예산이 빠듯한 시절에도 영양사를 배치하고 식단을 설계한 사람들, 그 긴 줄기가 지금의 급식을 만든 거였습니다. 어느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선택들이 쌓인 결과였어요. 급식실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식판이 채워지고 자리가 채워지고 급식실이 아이들로 가득 찼어요.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바글바글하지만 질서가 있었어요. 수백 명이 한꺼번에 밥을 먹는데 그 안에 리듬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만 담고 싶었습니다. 잡곡밥, 미역국,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깍두기, 귤 하나. 그날의 식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밥을 먹었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오늘의 점심이었습니다. 그 당연함이 저는 부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배식구 앞에 서 있는 조리사 선생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아이들.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때의 충격은 이미 지나갔지만 두 번째로 보니
또 다른 게 보였어요. 조리사 선생님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인사를 받는 선생님들은 특별히 환하게 웃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크게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매일 있는 일이니까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인사가 일상이 된 겁니다. 저는 박순례 선생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꾸벅 인사를 하는데 집에 가서 그 생각이 나서 한참 울었다고요. 매일 있는 일인데도 어느 날은 그게 새삼스럽게 마음에 닿는다는 거였어요. 28년이 지나도 그렇다는 게 저는 그게 이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외국에서 견학을 오는 분들이 많아졌다고요. 몽골, 일본, 동남아시아, 급식실을 보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음식 가지수겠거니 생각했어요. 인사요. 아이들이 조르사 선생님께 인사하는 장면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한참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픽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서울을 떠나는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 카페에 앉아 기사 마지막 문단을 완성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던 문장이었어요. 어떻게 끝내야 이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될까? 한국 급식의 우수성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숫자로 마무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1953년 흑백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빵 한 조각을 들고 웃는 아이. 그리고 지금 금속 식판 앞에 앉아 당연하게 밥을 먹는 아이. 그 사이에 있는 것들, 원쟁과 원조와 법과 영양사와 조리사와 인사와 무상급식과 국제보고서와 멕시코 공장 식당까지. 저는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밥 한 끼로 나라를 다시 세웠다. 그리고 이제 그 밥 한 끼가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멀어졌어요. 어딘가 저 아래 한 학교 급식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6시에 출근한 조리사 선생님이 국을 끓이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매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쟁이 끝난 폐허 위에서 유니세프 빵 한 조각으로 시작한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가 배우러 오는 급식 강국이 됐습니다. 영국이 정책을 바꾸고 미국이 분노하고 몽골과 멕시코가 찾아오는 그 중심에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 6시부터 끓여온 국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밥상 하나가 나라의 품격이 된다는 걸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최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요방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